예, 비욘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경의대 병원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제가 매달 한 번씩 넷째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수면진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여성 불면증입니다. 여성이 왜 잠을 못 자는가? 이라는 주제죠. 여러분들 잘 주무시나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잠을 잘 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더 많은데 문제는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생리적으로 남성들보다 더 잘 자는 잠이 못 자는 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길게는 3, 40년 그러다가 중간에 임신을 경험하고 또 50대 전후가 되면 폐경을 경험하면서 호르몬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도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수면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남녀 간의 수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주기죠.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쭉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쭉 변화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빨간색이 이제 깊은 잠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약간 그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꾸는 잠이 돌아가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4번에서 6번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한 번의 사이클은 60분이죠. 90분 정도 됩니다. 근데 남자, 여자를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는 약간 살색 있는 요 자두색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푸른빛이 남성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총 수면 시간이 더 많아요. 수면 효율은 실제 누웠는데 실제 잔 시간이죠. 누워있는 시간 중에 실제 잔 시간 85%가 넘어야 정상으로 보거든요. 여성들은 거의 남성들보다 수면 효율, 일단 잠들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는 얘기죠. 꿈꾸는 잠도 많고 그 다음에 깊은 잠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수면 잠복 시간은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여성들은 전체 수면 시간도 길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깊은 잠도 많다. 즉 수면의 질이 남성들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남성은 조금 빨리 자지만 남성들은 얕은 잠인 비렘 수면 1, 2단계와 렘 수면 많고 깊은 잠은 여성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통계를 내보면 한 11분 정도 더 잔다고 합니다. 또 일주기 리듬도 있어요. 우리가 뇌에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눈 중앙의 뒤쪽에 있습니다.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아주 좁쌀만한 덩어리 신경세포로 2만 개 신경세포가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계 단백질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시계 유전자가 시계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고 깨는 리듬, 즉 우리가 멜라토닌 분비되는 시간도 조절하고 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많이 분비됐다 오후에는 떨어지는 거를 조절하고 우리의 체온, 즉 아침에 자기 2시간 전부터 체온이 쭉 올라갔다가 잠들기 2-3시간 전에 가장 최고의 농도를 찍다가 최고의 온도를 찍다가 떨어지는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리듬을 조절하게 됩니다. 또 일주기 리듬의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낮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신체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주기 리듬이 반대로 활동이 안 하거나 꺼지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집중력 할 수 없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기력도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죠. 즉 잠이 오는 겁니다. 이런 일주일 리듬이 교란됐을 때 굉장히 몸에 피곤함도 느끼고 소화도 안 되고 집중력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해외여행 갔을 때 시차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던 일주일 리듬과 미국이나 유럽에 갔을 때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피곤하고 우리의 신체 활동력은 굉장히 낮아진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 질병,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더 나가서 치매까지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런 일주일 리듬이 교란됐을 때 다 유발되고 악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자고 깨는 리듬은 왼쪽에 있는 표가 좀 작아서 그런데
우리가 잘 시간, 깰 시간, 낮에 집중하는 시간, 신체 운동력을 조절하는 하루의 우리의 생활 패턴을 조절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는 헬스 클락이라는 거는 일주일 리듬이, 이 클락은 시계라는 뜻이잖아요. 건강한 생체 시계가 있으면 굉장히 질병 없이 건강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디스럽티드 클락이라는 거는 일주일 리듬이 붕괴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당뇨도 생기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도 잘 오게 되고 암도 잘 발생하고 고혈압도 생기고 지방간도 생기고 또 정신질환도 잘 생기고 수면의 질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일주일 리듬이 남성들보다 한 6분 정도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자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깨게 됩니다. 즉, 아침형 인간이 많아요. 6분이라고 하면 별건 아니겠지만 하루에 6분씩 땡겨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좀 좋은 점이 있죠. 일찍 자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좀 상반된 결과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결과들이 집중력이 높고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 경제적으로 수입이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일주일에도 조금 땡겨지고 깊은 잠도 더 많아지면서 잠자는 시간 확보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잠을 더 잘 자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좀 반대인 거죠. 이 남자와 여성에게서 불면증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잠을 못 잔 걸 경험했냐고 하는 영국의 2019년에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남성의 51%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잠을 못 잔다. 여성은 57%가 잠을 더 못 잔다. 한 6% 정도에서 여성이 더 잠을 못 자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80여 가지가 되는 수면 장애 중에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병은 너무나 많죠. 다리가 불편한 병, 허리 디스크, 정맥류,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근육의 통증, 혈류 장애, 굉장히 다양한 요인 때문에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는데 문제는 이런 불편한 것 때문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불편하고 싶으면 다리를 떨고 흔들고 싶은 충동인데 문제는 여기서가 아니라 이 움직이고 싶은 충동, 불편한 거가 쉴 때 악화되고 자려고 누우면 악화가 되고 움직이면 좋아지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나 정맥류는 도리어 걷거나 움직이거나 다닐 때 신경이 땡기고 다리가 움직임으로써 피가 더 필요한데 혈관이 좁아지고 그 혈전이 껴있기 때문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다리가 쥐가 나고 저리고 아픈 거죠. 정맥류 같은 건 다리 혈관에 뿔뚝뿔뚝 튀어나와 있지만 하지 불안 증후군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걷거나 움직일 때는 멀쩡한데 자려고 눕거나 너무 피곤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다리가 불편한 병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약 10%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죠. 유전성이 50%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으면 자녀한테 유전될 가능성이 50%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자의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BTBD9이나 메이스1 유전자의 변화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뇌의 철분이 결핍해서 도파민이 부족한 겁니다. 도파민이 부족한다면 파킨슨병을 제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B&D 가족 여러분들은 의학적인 상식이 높으니까요. 근데 도파민은 뇌에서 4군데서 만들어냅니다. 파킨슨의 때 나타나는 도파민 결핍은 뇌 중간에 있는 중뇌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지 불안 증후는 흑질에서는 도파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파킨슨 증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상하부라고 하는 감각, 팔다리에서 올라가는 신경을 조절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게 시상이라는 부위를 통해서 뇌의 감각 중추로 전달되게 되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가 잘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감각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줘요. 우리가 뜨겁고 차갑고 아픈 거를 계속 느끼고 있으면요,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이 느낌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집중할 때는 이게 차갑고 따뜻하고 모양이 이렇고 뾰족하고 이런 걸 기억하는데 한동안 들고 있으면 저희는 이걸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집중할 때는요.
바로 이 시상하부에서 A11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A11이라는 부위에서 적절하게 내가 집중하지 않는 부위를 감각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럴 때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이 도파민이 만들어질 때 철분이 붙어야 돼요. 철분이 붙어야지 도파민이 잘 만들어지는데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시상하부에 있는 감각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차단시키는 A11의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이 감각을 막아주지 못하니까요. 내가 움직일 때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다 통제를 하고 있고 내가 집중해서 못 느끼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때, 즉 누워있어도 내가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도 감기고 뭔가 몽롱해진 상태, 즉 잠이 오는 상태가 접어들게 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감각도 우리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차단됐던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이 하지 불안 증후는 여성에서 2배가 더 많습니다. 남성들보다 훨씬 더 여성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철분이 부족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젊은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생리를 해보면 그때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혈색소를 재보면 1, 2에서 2 정도 떨어지거든요. 하혈을 하기 때문에요.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하면 엄마한테 있는 철분이 아이한테 많이 가면서 빈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철분 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젊었을 때 이 임신이나 되게 생리 주기 때 하지 불안 증후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철분이 부족한 시기, 즉 임신과 이런 생리 때 나타나면 하지 불안 증후를 경험하는데 이 생리는 한 일주일이면 끝나지만 임신은 10개월을 유지하게 되니까 이때 하지 불안 증후 증상을 꽤 잘 경험하게 돼서 과거에는 산후풍으로 오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은 출산 여성에서 더 하지 불안 증후이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수면무호흡증도 있죠. 우리가 잘 때 왼쪽에서 보이는 대로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혀뿌리가 앞으로 전진되세요. 즉 뇌에서 우리가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가 뇌가 깨어있을 때는 자극이 잘 돼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혀가 앞으로 나옵니다. 혀뿌리가 이 턱 쪽을 향해서 전진돼 있죠. 근데 잠들게 되면 뇌도 잠들게 되면서 호흡 중추에서 혀뿌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이 약해지니까 살짝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코 안 골던 사람도 잠만 들면 숨이 거칠어지고 피곤하거나 술을 마시면 그로 인해서 혀가 늘어져서 더 코를 골게 되고 살이 찌거나 턱이 너무 작거나 무턱이 있거나 또는 여성들이 비만이 있거나 또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노출되면 혀뿌리 조절한 힘이 그로 인해서 더 떨어져서 잠들 때 좁아지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이 무호흡증은 목젖이 늘어져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혀뿌리가 잘 때 늘어지는 것 때문에 막힙니다. 그래서 혀뿌리를 어떻게 잘 조절하냐가 치료인데요. 이런 자다가 숨이 멈추니까 이로 인해서 뇌가 깨게 되고요. 점차 숨 한 시간이 안 쉬는 시간이 30초, 1분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 신체에 자극을 해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만성질환이 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절반 이하로 적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코 골다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또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전체 인구에서 4%인데 여성은 2%거든요.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남성의 20%가 코골이 무호흡증이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한 10에서 12%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거의 남성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여성들은 급격히 코골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죠. 남성들은 비슷하거나 나이 들면서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AH라는 건 수면 무호흡증 지수인데요. 폐경 전의 여성들은 수면 무호흡증 지수가 이 정도밖에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즉 50대까지는 옅은 색깔입니다. 밑에 표죠. 근데 진한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폐경이 된 여성들이 되면 이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죠. 무호흡증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소,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폐경이 되면 이게 여성 난소에서 폐경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 50대 전후로 인해서 쭉 떨어져요. 완전히 급격히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여성에서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수면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특히 프로게스테론은 깊은 잠의 양을 높여요.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은 아까 혀가 늘어져서 무호흡증이 온다고 그랬는데 혀의 긴장도를 높여줍니다. 자, 들어가서 뇌에서는 깊은 잠의 양을 늘려서 깊은 잠을 잘 자게. 사실 여성들이 프로게스테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더 깊은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혀뿌리도 앞으로 전진시켜줘요. 자더라도 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젊었을 때는 남성들보다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적은 겁니다. 물론 여성들도 비만이 있거나 술을 마시면 코를 골죠. 근데 폐경이 되게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아주 뚝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엄청난 양으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면서 멜라토닌 또 부족해져요. 멜라토닌이 프로게스테론에 연결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 혀를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니까 폐경이 된 여성들은 살이 안 쪄도 무호흡증이 더 잘 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은 불면증도 잘 오고 폐경된 여성들은 무호흡증도 잘 오는 이유가 됩니다. 한 연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여성의 28일 동안의 생리 주기를 본 건데요. 에스트로겐이 이 오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배란기거든요. 중앙에 있는 오뷸레이션은. 에스트로겐 쭉 올라갔다가 이후에 배란 때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는데요. 프로게스테론은 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처음에 쭉 올라갔다가 배란기 때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정점을 찍고 배란으로부터 생리가 나오는 중간 시점부터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이 수면의 질, 왼쪽 표에 보면 수면의 질이 위에 높은 거고 낮은 거예요. 자, 이거 위쪽으로 높은 거는 뭐하고 일치하죠? 바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하고 일치합니다. 주로 깊은 잠을 잘 만들어주는 거고 또 잘 때 기도가 혀뿌리가 늘어지지 않아서 혀의 긴장도를 유지해서 호흡이 원활하게 해주니까 뇌는 잘 자고 숨은 잘 쉬게 하니까 수면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폐경이 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 폐경된 여성들은 불면증도 생기고 수면 무호흡증도 생깁니다. 생리를 하는 젊은 여성들은 어떨까요? 이 배란 직전에 배란하고 나서 생리 전 일주일, 이게 배란으로부터 생리하는 게 2주잖아요. 14일.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배란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뚝 떨어져요. 이 떨어질 때 여성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뚝 떨어질 때 이런 게 생깁니다. 바로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죠. 여성의 90%에서 경험하는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생리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피로, 두통, 요통, 유방통증, 손발 붓고 속이 더부룩하고 근육통 있고 그리고 뭔가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고 굉장히 예민하고 과민하고 짜증이 늘고 슬프고 감정의 변화를 겪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출근할 수 없고 학교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것을 생리전 불쾌장애라고 하고 전체 여성의 3 내지 8% 경험합니다. 사실 이런 생리전 불쾌장애는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아까 그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호르몬이 쭉 떨어지게 돼요. 임신 때 이렇게 떨어진 거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제 생리전 증후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프로게스테론이 일주일 전에 최고로 찍어 농도를 유지하다 뚝 떨어질 때 우리는 이 생리전 증후군하고 일치하는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아직 생리전 증후군이 왜 생기느냐 잘 모르는데 프로게스테론 하나의 가능성으로 얘기합니다. 또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알려졌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지게 되면 그런 수면의 변화 또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의 부족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을 좋게 해주고 기도의 긴장성을 높여주는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급격히 떨어지는 생리전 증후군의 여성들의 경우는 얕은 잠이 늘어나고요.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당연히 떨어지죠. 또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니까 멜라토닌 생성도 줄어들어요. 젊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거든요. 한 달에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멜라토닌 양이 적게 됩니다. 또 하나는 멜라토닌 분비돼도 멜라토닌 수용체에 붙어야지 또 그 잠을 유지하고 깊은 잠을 잘 자게 되는데 멜라토닌이 생성된 멜라토닌 또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생리전 일주일 동안에 생리전 증후군 동안에 여성들이 잠을 못 자거나 감정의 변화를 겪거나 예민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몇 가지 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여야 됩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니까 불안과 초조를 악화시키는 카페인을 적게 드셔야 돼요. 특히 생리 기간 동안은요. 또 짜게 드시게 되면 복부 편만감과 부종을 유발하는데 생리전 증후군이 이 자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죠. 또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우울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또 멜라토닌을 만드는 비타민 B6, 긴장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 또 칼슘도 긴장을 이완시키거든요. 이런 비타민 6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이나 잡곡을 많이 드시고 콩과 견과류가 많이 섭취해서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우유와 생선에 풍부한 칼슘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생리 전 일주일 동안에는 이런 생활, 취침 루틴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낮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고 생리 기간 동안 햇빛 30분 이상 쬐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깨고 낮잠은 30분 내로 제한하고 침실은 좀 어둡게 하고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동안 긴장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커피는 6시간 전에 제한하시고요. 잠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이 블루라이트의 노출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생리 때문에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데 블루라이트에 쬐게 되면 더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져서 지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신인데요. 임신 때는 어떻게 되죠? 도리어 임신을 유지해야 되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갑니다. 그럼 잘 잘 것 같잖아요. 근데 임신해본 여성들은 알겠지만 임신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자지만 이 중기가 하고 말기로 가서 못 잡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부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지면서 아래쪽으로 방광을 누르니까 빈뇨가 생겨요. 그리고 이 배가 부르고 몸을 뒤척이기 어려우니까 허리도 아파요. 또 복부 팽만과 이것 때문에 눕는 자세도 되게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또 아이가 육아에 대한 걱정, 출산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또 속쓰림이나 아이가 커지면서 방광도 누르지만 위도 자극하니까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꿈도 많고 깊은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사실 이건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으로 인해서 그 몸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임신 때 못 자죠. 자, 마지막으로 폐경이 되면 더 못 잡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일생 중에 가장 못 자는 시기가 이 폐경기입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한 50대에 시작되는데 우리가 80살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자는 거죠. 그래서 그 폐경기 여성의 60% 이상에서 불면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폐경 이행기는 폐경된 후로부터 1년간의 얘기를 하고요. 폐경으로부터 10년간의 과정을 얘기를 하니까 폐경으로부터 10년까지는 잠을 더 못 자고 그 뒤에는 노화로 인해서 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되니 여성은 폐경으로부터 시작돼서 불면증이 시작되고 불면증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아까 제가 잠하고 기도 얘기만 했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잠의 질과 제가 기도의 긴장도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또 분비가 안 돼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면 이 또한 깊은 잠을 유지하게 되는데 깊은 잠이 줄어들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 중에 이게 피부의 탄력도 좋게 해주지만 이게 부족해지면 안면 홍조가 나타납니다. 폐경 여성의 약 85%가 안면 홍조, 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거의 폐경기인 10년 동안의 유지가 됩니다. 이 때문에 식은땀이 나요.
낮에도 식은땀이 나지만 자다가도 화끈화끈 거는 식은땀이 나는데 문제는 이 식은땀이 난다는 건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체온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빨간색의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나니까 떨어지는 체온이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생체시계에 자극되고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러니 또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폐경기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은 안면 홍조를 일으키지만 프로게스테론이 또 부족하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서 폐경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마다 수면 무호흡증이 4 내지 10%가 증가됩니다. 거의 전체 여성의 7, 80%가 수면 무호흡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아까 그 생리하는 여성들처럼 규칙적으로 자고 깨는 잠은 일주일 리듬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낮잠 20분 안에만 낮잠을 많이 자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고요. 수면을 방해하는 니코틴, 담배죠, 카페인, 커피죠, 술을 제한하시고 빛의 노출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노란 다른 색깔로 표시한 거가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겁니다. 열감이 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안면 홍조가 더 심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해서 체온을 낮춰야 돼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큰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샤워도 되는데 이 차가운 물로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서요. 팔다리 혈관이 쪼그라드니까 열이 발산이 잘 안 돼요. 몸에 열이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즉 내 체온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온도로 샤워를 하시는 게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땀을 흘렸을 때 갈아입을 옷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 시원한 물을 좀 옆에 놔서 몸에 뜨거워지는 것을 안면 홍조에서 열감을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분 흡수가 좋은 옷이나 면 같은 거로 된 천이나 침구류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는 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침실 온도는 최적의 온도는 16도에서 20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갱년기 여성들은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더 낮게 유지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열감이 나타난 걸 좀 막아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두부, 대두, 두유와 같은 콩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분자 구조식이 비슷해서요.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폐경된 여성들의 경우는 두유 같은 거라든지 콩으로 된 음식들, 두부 같은 걸 자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멜라토닌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잘 때 한두 시간 전에 분비가 됐다가 7, 8시간 유지가 됐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체시계가 낮에는 켜져 있죠. 빛을 쬐고 움직이고 긴장하면 생체시계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생체시계가 켜지면 이 멜라토닌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얘가 켜질 때는 전혀 분비가 안 됩니다. 만들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생체시계가 꺼지면 이 꺼지는 속도하고 맞춰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고 올라가면서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는 생체시계를 붙어서 생체시계를 꺼버리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멜라토닌은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도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어서 얘를 붙음으로써 체온을 더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잠들면 체온이 한 1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1도 이상 떨어뜨리는 거가 바로 멜라토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잘 드시게 되면 멜라토닌은 체온이 낮아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이 나타난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삐짝 마르신 분들, 30kg, 40kg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체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낮거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역시 신체 대사량이 떨어져서 또 체온이 낮습니다.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 드시면 안 되고요. 또 암 환자들,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도 멜라토닌을 드시는 게 이 멜라토닌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어서 드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체온을 너무 떨어뜨리는 게 항암 환자한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체온이 너무 낮은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는 항암 환자들은 멜라토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리 여성들은 이
생리 일주일 전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생리전 증후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깬 시간이 늘어나고요. 비렘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임산부는 불면증과 하지불안 증후군은 코골이 무호흡증이 잘 생기죠. 살이 찌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에 깬 시간이 늘어나고 비렘 수면이 늘어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도 떨어지고 안면 홍조도 생기고 수면 무호흡증도 잘 오기 때문에 불면증, 코골이 무호흡증이 오는데 중간에 많이 깨요. 꿈꾸는 잠도 늘어나요. 비렘 수면 깊은 잠도 줄어들고요. 수면 효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면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기본적으로 잘 자는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리와 임신, 폐경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더 못 자는 일이 생깁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은 그 육아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회적으로 또 경쟁해야 되고 또 감정으로도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때문에 더 못 자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성들이 왜 잠을 더 못 자는지에 대해서 주로 호르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질문 주신 내용들을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아침 햇살님이 주신 질문이네요. 갱년기 수면장애로 새벽 2, 3시에 자주 눈 떠서 일상이 피곤합니다. 갱년기 수면장애는 왜 생기고 수면제가 도움이 될까요? 내성이 생길까봐 오래 먹기가 걱정이네요. 예, 갱년기 수면장애 지금 뭐 제가 강의하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해해 보시면 알 겁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들의 경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지고 그 때문에 중간에 자주 깨게 되죠. 또 열감 때문에 또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제가 슬라이드 한 2-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시간에 일단 자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라면 언제일까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갱년기라면 아직 50대 전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 있어요. 뭐 자녀를 학교를 보내든 남편을 출근을 시키든 여러분들이 일어날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로부터 7시간 전이 내가 취침 시간입니다. 취침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전부터는 식사하면 안 되고요. 땀나는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감 때문에 땀이 나는데 잠자기 2-3시간 전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뛰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나 체온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 운동에서 올라간 체온은 떨어지는데 한 3-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잠들어도 체온이 높으니까 멜라토닌 없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요가, 산책 같은 건 다 괜찮습니다. 집안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땀나는 운동하지 마세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잠자는 시간까지. 핸드폰 보지 말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샤워라든지 스트레칭, 복식호흡 그걸 자주 하시고 그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긴장을 푸십시오. 예.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낮에 두부로 된 콩류로 되어 있는 두유 같은 걸 많이 드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수면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멜라토닌은 차라리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또 답이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수면 습관이 몇 배 더 중요합니다. 혹시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멜라토닌을 한 2ml 이내, 3ml 이내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중간에 깨서는요, 또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중간에 깨서 핸드폰 보시면 빛의 자극에서 생체시계가 또 켜집니다. 가능하면 보시지 말고요. 누워서 복식호흡이나 스트레칭 하다가 안 되면 잠자리에서 나가서 조용한 노란색 조명을 켜놓고요. 책이나 음악 들으면서 잠자니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님, 수면 중에 두근거리는 증상, 갱년기 때문일까요? 예, 이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슴 두근거리는 건 왜 그럴까요? 정말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두근거릴 수도 있지만요. 가장 흔한 거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죠. 또 어떨 때 두근거리시나요? 커피를 예민하신 분들 커피 마셔도 두근거리지 않나요? 또는요, 뇌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 뇌가 긴장됐을 때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깼어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낮에는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낮에도 두근거리고 불안하지도 않은데 두근거린다면 이거는 내과를 가셔서 부정맥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낮에는 두근거리지 않는데 자다가 깼다는 거죠. 즉
뭐죠? 뇌가 깼다라는 거죠. 뇌가 과하게 깼고 뇌가 과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뇌가 깨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뇌가 그냥 살짝 깬 게 아니라 뇌가 과각성,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잠에 대한 생각이 있고 쓸데없는 잡생각이 떠오르고 다음날 중요한 일,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면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뇌가 자꾸 깨서 그 긴장이 깨어남에도 있는 거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겁니다. 또 그 전에 저녁 늦게 커피를 마셨거나 자기 전에 핸드폰을 봐서 30분 동안 핸드폰 밝은 빛에 노출돼도 이런 가슴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또 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수면 장애입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자다가 깨면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코골이나 무호흡증은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은 뭐죠? 혀뿌리가 늘어져서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쉬려고 머리에선 숨 쉬는 명령이 나와서 가슴이 불락불락 하는데 기도가 좁아지니 공기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초기 단계는 한 10초, 15초면 뇌가 깨요. 숨 안 쉬면 그 자극 때문에 뇌가 깨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나가면 뇌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숨 안 쉬는 시간이 15초가 아니라 30초가 되고요. 1분이 길어져요. 뇌에서 이게 너무 자주 깨니까 힘드니까 잘 안 깨요. 또 몸이 피곤하면 이 숨 안 쉬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초, 1분 동안 숨을 안 쉬게 되면요. 머리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뇌에서는 심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럼 심장이 엄청나게 펌프질하죠. 그 펌프질 하면서 또 산소 농도 떨어지면서 또 이 흉곽 안에 음압이 걸리면서 뇌가 깹니다. 깼는데 가슴은 여전히 펌프질하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평소에 본인은 잘 몰라도 가족들이 심하다고 그러다가 자다가 이 가슴이 두근거릴 때 깼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으니 수면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푼수 공주님이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요새 유행하는 폴리오 종아리 마사지가 하고 자르고 있는데 밤이 되면 다리가 땡땡해져서요. 이거 하면 림프가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아리 마사지 손으로 할 때 비슷한 건데 정말 림프 망가지나요? 예, 저도 요 제품이 이 보라색으로 된 거잖아요. 예, 우리가 다리가 저릴 때, 다리가 이제 많이 걷고 다니게 되면 다리 부종이 생겨서 이 압박했다가 풀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조였다가 풀어졌다면서 조이면은 그 정맥으로 간 피가 고이다가 풀어지면 고인 피가 쭉 꺼지면서 피가 좀 순환을 더 돕고 근육을 좀 마사지하면은 근육이 좀 풀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이 폴리오 아니더라도 이 진동을 해서 다리에 이렇게 묶고 전기 오는 것들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림프관이 망가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오랫동안 하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림프관은 정맥하고 달리 이렇게 심장의 박출로 움직이는 거는 아니니까요.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이런 의학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면 이거는 제품을 생산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나라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되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종아리 마사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림프가 망가진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밤새도록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밤새도록 자극하게 되면 이 자극 때문에 우리가 잠이 들 때 이런 자극이 들어오거나 혈류순환장애로 유발하면 더욱 못 잘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다리가 피곤할 때 다리 마사지의 개념으로 그냥 물리치료 개념 또는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개념으로 짧게 한 30분 내로 사용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귀접 현상, 가위눌림 현상에 대해 의학, 과학적인 답변은 무엇인가요? 귀신 너무 무서워요. 예, 귀접 현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가위눌림은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겁니다. 예, 가위눌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자다가 깼는데 뇌는 깼는데 팔다리에 마비가 눌린 거죠. 수면 마비라고 그래서 수면 마비라는 용어도 씁니다. 영어로는 sleep paraly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요.
꿈꾸는 잠일 때 깨서 그래요. 우리가 뇌에서 중뇌 바로 아래쪽에 꿈꾸는 세포가 있거든요. 얘가 낮에 생체 시계가 켜지면 이 숨골에 각성중추가 켜져 있어요. 각성중추가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뇌를 깨우게 합니다. 생체 시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얘가 생체 시계 켜지면 각성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뇌를 확 깨우게 해줘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하고 아드레날린은 꿈꾸는 세포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당연히 꿈도 안 꾸고요. 당연히 뇌가 깨어있으니까. 두 번째는 팔다리 마비가 오지가 않아요. 근데 잠들게 되면 우리가 이 세로토닌,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게 되니까 꿈꾸는 세포가 눌렸던 게 풀어지니까 힘이 갑자기 세져요. 그래서 한 60분 지나면 얕은 잠, 깊은 잠 들어갔다 꿈꾸는 잠이 확 나오는 이유가 되거든요. 예. 이 꿈꾸는 잠이 나오면은 뇌를 깨워요. 그래서 우리 뇌는 내가 보고 듣고 자극을 받으면서 뇌는 깨면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 처리하지만 잠자는 중에 눈을 감고 있는 중에 뇌가 활성화되니까 나한테 낮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 내일 할 일에 대한 그 저장됐던 기억들이 처리가 돼요. 또 감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기억들이라든지 나쁜 감정을 지워버려요. 편도체를 자극해서요. 그리고 그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나 쓸데없는 기억은 지워버리는 일이 꿈꾸는 잠의 기능입니다. 이럴 때 꿈꾸는 세포는 위의 뇌는 자극하고 또 팔다리로 내려가는 뇌에서 날아간 팔다리 신경을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꿈꿀 때는 우리 몸은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수면다운 검사를 보면 꿈꾸는 잠일 때는요, 팔다리에 근육을 붙이고 재보면 정말 플랫해요.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꿈꾸는 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꿈꾸는 잠은 되게 얕은 잠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면 사이클이 2번, 3번, 6번 돌아가면서 꿈꾸는 잠이 늘어나고요. 즉 마지막에 서너 번 정도는 얕은 잠, 꿈잠, 얕은 잠, 꿈잠으로 반복합니다. 얕은 잠도 ят은 잠이고 꿈잠도 얕은 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잤으니까 뇌가 깰 수 있잖아요. 근데 꿈꾸는 잠일 때 뇌가 깨면 팔다리 마비가 같이 풀려야 돼요. 꿈꾸는 세포가 위아래가 같이 꺼지면서 뇌도 깨고 팔다리도 마비가 힘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사람들이 있어요. 뇌는 깼는데 팔다리 마비가 좀 늦게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 2분 동안 못 움직입니다. 되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안이 너무 많거나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빛에 노출이 너무 심한 사람들에서 또 아주 드문 병이지만 기면병 환자에서 가위 눌림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 부족이 있거나 뭐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증 약물을 먹다가 갑자기 끊었을 때 가위 눌림이 잘 옵니다. 그래서 커피 안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나리님께서 주신 질문이네요. 영성 식도 질환, 인후두염으로 인해 잘 때 상체를 10에서 15cm 정도 세우는 베개를 사용해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 바로 그 자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영성 식도염령은 우리가 식도하고 위를 위를 이게 조절하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열리고요. 음식이 내려간다면 닫히고. 그래서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면서 소화를 시킬 때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 안 해야 되는데 이 영성 식도염이 있는 건 이 괄약근의 힘이 약하거나 괄약근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음식이 소화가 될 때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가 되는 거죠. 되게 뭐 속쓰림이라든지 생기게 되는 속쓰림 같은 게 잘 생기고 트림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뭐 가슴이 타는 듯한 화끈거림도 잘 생기죠. 합번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심하게 되면 역류가 많이 되면 위로 올라와서 후두에 또 자극을 주게 돼서 기침과 재채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누워 자잖아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식도가 일자로 서 있으니까 역류가 돼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냥 속쓰림이나 가슴이 타는 것만 느끼는데 누워 자니까 이게 인후두, 목까지 올라오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인후두염이 잘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약간 몸을 세우는 거가 괜찮겠죠. 그러면 서 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세우니까 역류가 되다가 멈추죠. 사실은 이거는 임시방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성 식도염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성 식도염 약물이 있습니다. 약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음식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서
과식을 하게 되면 영성식도염이 잘 오겠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술을 많이 드시는 거라든지 짜고 매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영성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면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 영성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이 흉곽 안에 음압이 걸려요. 그러면 이 가슴하고 배하고 연결되는 게 뭐죠? 식도잖아요. 이 음압이 걸리니까 역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수면 무호흡증이 영성식도염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도에서 15 정도 세우고 자는 거는 뭐 수면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약간 세우는 거 정도가요. 등을 닫고 잔다면. 괜찮은데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리 할매님께서 주신 질문이네요. 가슴이 불안불안하고 명체에 불덩이가 있고 잠을 못 자서 잔압함을 10년 넘게 복용하는데 치매 걱정. 네, 잔압함은 벤조 약물입니다. 이게 잠을 들게 하고 또 불안을 조절하고 근육 이완을 시키는 벤조 약물인데 방광기가 5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약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예, 뭐 아마 불안 장애로 인해서 잔압함을 쓰게 되죠. 자낙스라는 약인데 이거는 약효가 짧기 때문에 하루에 3번까지 먹을 수 있는데요. 잔압함을 너무 오래 드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대개 수면제에서 또 안정제에서 치매가 오는 거는 약효가 긴 약물들, 뭐 로라반, 리보트릴, 아티반 약물들이나 브로마제팜이 길거든요. 얘네들은 뇌를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가바를 대신해서 가바의 기능을 높여줘서 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뇌를 억제해서 우리가 자는 것만 기대하고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아까 말씀드린 아티반 이런 거는 20시간, 30시간이 되거든요. 낮에도 눌러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뇌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 뇌의 기능에 저하가 지속되게 됨으로써 오래 복용하면 치매가 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잔압함이 자체가 치매로 온다는 연구 결과들은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 역시 뇌를 억제하는 약물은 맞습니다. 담당 선생님하고 우선 상의를 하셔서 이걸 갑자기 안 먹으면 금단현상이나 금단현상 반동불면증이 생길 때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요. 불안 장애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한 약이 있는지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진님께서요, 그리고 참 이 잔압함은 드실 때 꼭 잠자기 30분 전에 드셔야 됩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안 되고요. 순진님께서 주신 질문이 62세입니다. 46세 때 폐경이 오면서 불면증이 왔습니다. 참다 52세부터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장기 복용하다 보니 치매가 걱정스럽네요. 원래 총명한 편인데 요새 건망증이 생겨서 더 치매가 걱정스럽습니다. 노화일까요? 수면제 영향일까요? 예, 어떤 수면제를 복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면제가 뭐 치매를 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반대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오거든요. 뇌가 잠을 못 자면 뇌 회복이 잘 안 돼요.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 깊은 잠 동안에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뇌의 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 자면 이게 안 빠져나가니까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면 도리어 불면증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는 걸 막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치매가 온다라는 얘기는 있으니까 약효가 짧은 약을 쓰는 게 좋고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앞에 제가 폐경기 때 그 수면 위생 지키는 것들 앞서 영상을 돌려서요. 자는 시간 고정하고 그 서너 시간 전에 땀나는 운동이나 식사하지 말고 잠자기 시기 1시간 전에 그 핸드폰 보지 말거나 밝은 빛의 노출을 끄고 LED 조명 중에 전구색인 노란색 불빛 나오는 걸 켜놓고 책이나 음악 듣거나 복식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방에는 내가 자는 7시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녁 먹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시면 안 됩니다. 방에는 절대 내가 자는 시간에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치매도 안 걸립니다. 치매라는 원은 꼭 수면만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뇌를 손상시키는 질병, 또 평소에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과 약물들, 뭐 술, 카페인 다 원인이 되죠. 불규칙한 생활습관,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보건소를 가셔서 간단한 치매 간이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치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던 음식을 요리법도 기억 안 나요. 내가 하던 업무 처리가 잘 안 돼요. 내가 가던 길을 잘 못 찾아요. 이렇게 평소에 하던 일을
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단어 기억 못하고 이름 기억 못하는 거는 건망증이지 절대 치매가 되지 않습니다. 치매는 3개월 동안에 내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초래가 됐을 때 치매라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 순지님께서 하는 일상생활은 잘하는데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치매를 걱정한다면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기억력 장애의 가장 큰 요인은 가성치매입니다. 기억력 장애 60%는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로 때문에 기억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치매가 아니고요. 절반 넘게는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이런 갱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 변화로 인해서 또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 때문에 그냥 건망증이 생긴 건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운동하시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새로운 공부도 시작해 보시고 그 뇌에 좋은 음식, 슈퍼푸드 같은 걸 자주 드시면서 본인의 생활을 잘 유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많은 질문들인데 오늘 제가 다 시간이 돼서 답은 못 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여성 불면증, 여성들이 잠을 왜 못 자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달에는 조금 더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밤 되시고요. 더운 여름에도 시원함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